연분홍 치마가 봄바람에 휘날리더라. 오늘도 옷고름 씹어가며 산제비 넘나드는 성황강길에 꽃이 피면 같이 웃고 꽃이 지면 같이 울던 알뜰한 그 맹세에 봄날은 간다. 새파란 풀잎이 물에 떠서 흘러가더라. 오늘도 꽃편지 내던지면 종로새 짤랑대는 역마찻길에 별이 뜨면 서로 웃고 별이 지면 서로 울던 실없는 그 기억에 봄날은 간다. 푸른 5월 노천명. 청잣빛 하늘이 육모정탑 위에 그린 듯이 곱고 연못 창포 앞에 여인네 맵시 뒤에 감미로운 천여름이 흐른다. 라일락 숲에 내 젊은 꿈이 나비처럼 앉은 정오. 계절의 여왕 5월의 푸른 여신 앞에 내가 웬일로 무색하고 외롭구나. 밀물처럼 가슴속으로 몰려드는 향수를 어찌하는 수 없어 눈은 먼데 하늘을 본다. 긴 담을 끼고 외딴 길을 걸으며 생각이 무지개처럼 뛴다. 풀냄새가 물씬 향수보다 좋게 내 코를 스치고 청마루순이 뻗어나오던 길석 어디매선가 한나절 꽁이 울고 나는 활나물, 호남나물, 젓가락나물, 참나무를 찾던 잃어버린 날이 그립지 아니한가 나의 사람아. 아름다운 노래라도 부르자. 서러운 노래를 부르자. 보리밭 푸른 물결을 헤치며 종달새 모양 내 마음은 하늘 높이 솟는다. 5월의 창공이여 나의 태양이여.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좀 늦게 만나 뵙게 됐죠. 그 먼저 불렀던 그 봄날은 간다. 오늘로써 5월이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봄날은 다 가고 여름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이 봄날은 간다를 한번 불러봤는데요.
이 봄날은 간다의 작사자는 선로원 작사, 박시춘 작곡이죠. 백설이 노래이고요. 그런데 그 작사가 선로원님은 화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6.25 전쟁이 터지자 이제 부산으로 피난살이를 갔는데, 그 피난살이 판잣집에서 살잖아요, 대체로. 그 판잣집에 그 어머니 사진을 걸어놨답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연분홍 치마에다가 흰 저고리를 입고 있는 수줍게 웃는 사진이었대요. 그런데 판자촌에 불이 나가지고 싹 그 사진이 타버렸어요. 그래서 그 황망한 마음으로 그 선로원 그 화가가 가사를 써내려갔대요. 막 그래서 이제 그게 작사가 됐는데, 그래서 이제 작곡 전문 프로 작곡자 박시춘 선생님이 이걸 곡을 붙였죠. 우리나라 시인들 70% 정도가 그 가장 아름다운 가사말이다 해가지고 좋아하고 가장 좋아했답니다. 이 봄날은 간다를. 그리고 이제 최초로 백설이 씨가 이제 그 취입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조용필, 이미자, 장사익, 최백호 그런 분들이, 그리고 한 20여 명의 가수들이 이것을 봄날은 간다 노래를 불러서 어떻게 보면 국민가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봄날은 간다는 그렇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푸른 5월 노천명. 노천명은 1912년 항해도 장현 출신이고요. 이분이 45세 때 사망을 하셨답니다. 이화여전 영문과를 나와서 부녀신문, 서울신문 각 신문사의 기자와 편집부장을 역임한 분이죠. 시로는 사슴, 모가지가 길어서 슬픈 짐승이요 하는 사슴 있잖아요. 그리고 이름 없는 여인이 되어 등은 또 별을 쳐다보며 그런 시들이 많은 시가 있고, 또 시집도 산노림, 청년, 별을 보며, 사슴의 노래 이런 것들로 있는 그 시인입니다. 이제 강의를 이야기를 또 해보겠는데요. 오늘 제목은 지속 가능한 물대책이라는 말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요즘에 그 봄 가뭄이 굉장히 지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난주는 제가 이제 친척 동생이 이제 그 캠핑차를 가지고 있는데, 어디 좀 잠깐 다녀온다고, 언니도 같이 갈 거냐고 그래서 이제 같이 이제 여행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래서 저쪽에 고성, 통영 거쳐서 거제도를 다녀왔어요. 근데 이제 가는 동안에 보니까 그 논에 보니까 거기는 수자원공사에서 이제 물이 공급이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논마다 다 물이 공급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모내기를 한 것도 많이 있었고, 또 모내기를 하려고 하는 그런 논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쪽 그 호남지방, 그러니까 전남과 강주 인근 지역에서는 보니까 논이 바짝 말라 있어요. 바짝 말라 있고 모내기 할 일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빨리 비가 쏟아져야 될 텐데 이렇게 가뭄이 오래 들고 있어서 식량 문제에 차질이 생길까봐 좀 걱정이 되는 그런 점도 있네요. 이제 오늘은 이제 물에 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초나라의 노자가 최상에서는 물과 같은 것이라고 했죠. 물은 모든 생물의 이로움을 주면서도 다투지 않고 또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물은 이렇게 한번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 자선의 마음, 물은 이런 걸 내포하지 않을까. 자선의 마음.
누군가에게 베풀고만 있으니까, 이로움을 주고만 있으니까. 또 그 다음에 다투지 않잖아요. 그거는 무욕, 욕심이 없고 또 평화를 지향을 하는 면, 그런 것이 있고요. 또 낮은 곳을만 흐르니까 사람이 겸손, 굉장히 좋은 품성을 이렇게 물만 닮으면 정말 좋은 사람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은 가장 연약하고 부드럽지만, 그렇지만 한번 노하면 청천벽력같이 아주 천지를 진동시키고 그렇게 이제 태풍과 해일로 세상과 생물을 모두 멸할 수도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화가 나고 한번 노하면 한번 잘못되면 이제 이렇게 그 물의 극단적인 상황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알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옛날에 그런 말이 있지요. 불나면 나머지요 찌꺼기라도 뭐가 남지만 물은 한번 휩쓸려 가면 그 자취가 아무것도 이렇게 건질 수가 없고 아무것도 볼 수가 없다, 이런 말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렇게 귀중하면서도 무서운 이 물에 대해서 유엔은 3월 22일을 세계 물의 날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각 나라에서는 산업화나 도시화, 인구 가밀로 인하여 부족해진 물을 하나의 한 국가만이 각 국가만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고 전 세계가 공조 협조하여서 해결해야 한다는 뜻에서 세계 물의 날을 지정하였습니다. 지구상에 있는 물의 약 97%는 바닷물, 해수죠. 그리고 2%는 빙하, 나머지 1%만이 인류가 식수와 생활용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세계 인구의 2억 6천만 명이, 약 2억 6천만 명이 물 부족 스트레스를 겪고 있으며, OECD 발표에 의하면 2050년에 세계 인구의 40%가 심각한 물 부족 사태를 겪을 것이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2020년에 약 11억 톤의 물이 부족하였고요. 유엔이 정한 물 부족 국가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연 강수량은 그래도 국제 평균 강수량보다 뭐 조금 더 높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물 부족 국가로 포함하고 있는가, 좀 이상하게 생각할 수가 있겠잖아요. 그 이유는 빗물이 땅속으로, 비가 오면은 그 빗물이 땅속으로 충분히 스며 들어가서 지하수물을 풍부하게 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식수나 생활용수로 이제 풍부하게 쓰여져야 될 텐데, 도시화가 돼서 모든 주변이 콘크리트나 아스팔트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비가 내리자마자 하수구로 내려가지고 그것이 바다로 그냥 흘러내려가 버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남아있는 물들이 있잖아요. 잠겨있는 물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온난화로 금방 증발해 버려가지고 말라버린 것이죠. 그래서 물 부족의 그 원인이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땅속으로 그러면은 땅속으로 스며드는 빗물의 양이 이제 비교를 한번 해보면요, 과거하고 지금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땅 지하수가 될 수 있는 땅으로 스며드는 그 빗물의 양이 1970년도 경에는 45% 정도 됐던 것이 현재는 2020년도 이후에는 그 절반도 미치지 못하는 20%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1세기는 화석연료의 시기가 끝나고 무르 시대가 올 것이다. 그래서 물 부족 때문에 물값이 치솟고 또 물 전쟁이 날 가능성이 높다. 이러는 뜻이기도 합니다. 2008년 7월 워싱턴 세계 미래회의에서 는 뭐라고 나냐면 만약에 앞으로 제3차 전쟁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물의 전쟁일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각 국가는 이제 그 군사적 안보, 그 다음에 식량 안보, 그 다음에 물의 안보가 가장 중요한 21세기, 21세기 이후에 3대 안보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습니다. 지구촌의 온난화가 심해질수록 수질이 나빠지게 되고 극단적인 가뭄이 올 것이고 식량난은 가중될 것이며 물 기근은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이럴수록 이제 후진국이라든지 가난한 나라들 아니면은 취약계층 또 어려운 그런 사람들은 혹독한 고통을 받을 것입니다. 부유한 사람들은 어떻게라도 해결하면서 살아가지만 없는 사람들, 없는 나라에는 그만큼 물이 기근이 된다면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세계는 두 강 사이에 두고 나라가 있는 나라가 이제 두 강을 끼고 이렇게 있는 나라가 이제 50개국, 약 245곳 정도 됩니다. 그리고 세계 인구의 약 40%가 인접국의 물에 의존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두 나라 혹은 세 나라들이 다투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지요. 예를 들어서 에티오피아에서 그 나일강의 댐을 막으니까 이집트에서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벼르면서 또 그러다 보니까 그 물을 그걸 같이 쓰고 있는 수단에서도 문제가 나니까 서로 다투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사태가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이 요르단강을 독점해서 쓰고 있으면서 팔레스타인 서한지구에다가 그거를 물 제한 급수를 한다든지 이런 문제도 굉장히 심각한 국제적인 각 나라들의 문제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계 일부 국가들은 그 예를 들어서 독일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칠레라든지 이런 데는 물 부족 확보 대책을 세워서 실천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그 대책을 세우고 실현하고 있지요. 그렇지만 좀 더 적극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그 대책을 세워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휴게소라든지 그런 데 보면은 재활수 쓰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기도 있어요, 일부. 그러나 아주 제한되는 곳에서 그러지 전반적으로 우리나라는 아직은 물은 풍성하다는 생각 때문에 아주 그 미미하게 대책을 세워 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지만 지금 곧 머지않아서 닥칠 이런 위기의 상태를 적극적으로 대비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저는 그 대책을 한번 나름대로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대책 첫 번째로는요, 그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원이라든지 또 그 다음에 야외 주차장, 야외 공용주차장 또 아니면은 그 도로변에 그 나무 심어놓은 데 있잖아요. 그런데 일부 곳곳에다가 일정한 면적을 포장하지 말고 맨 땅으로 놔둬가지고 이제 물론 보호 조치를 또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한 다음에 비가 내리면은 그 비가 지하수로
시원하게 유입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유입이 돼서 지하수를 풍부하게 그렇게 하도록 하는 조치를 신경을 쓰고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물 부족 사태를 대비해서 물 관리 방법, 그 다음에 물 재활용 방법을 좀 더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그리고 연구 개발하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실행이 전 지역이라든지 이렇게 어떤 건물이라든지 전적으로 실행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셋째는요, 건축법 시행령을 좀 고쳐가지고 신설을 해가지고 건물의 옥상이나 또 아니면 옆면이라든지 어떤 그 공간에 빗물바지, 빗물 받는 탱크나 시설을 의무화하여 그 빗물로 화장실 수세물로 스테이스로 쓴다 할지, 그 다음에 녹지 공간을 가꾼다든지, 또 뭐 냉각탑에 그 보충수로 한다든지, 화재 시 소화용 그 물로 쓴다든지, 아니면 이제 작은 텃밭 가꾸기에 어떤 물로 쓴다 할지, 이렇게 활용을 하고, 그것을 비상시에는 이제 끓여가지고요, 식수로도 또 음용수로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의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그 빗물에는 산성비가 많이 내리지 않느냐. 그런데 어떻게 그냥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느냐. 그런데, 서울대학교 그 빗물센터 연구팀에서 연구한 바에 의하면은 그 빗물을 통 속에다가 받아놓고 이제 있으면서 얼마 동안 지나가지고 그 pH 농도를 점검을 했대요. 조사를 했더니 그 시간이 어떤 용기에다 담아놓고 시간이 며칠 흐르고 이렇게 흐르니까 금방 그 중성화 되어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산성화 상태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중성화 상태로 남아있기 때문에 어떤 그 아까 재활용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그런 연구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넷째는 우리들 개개인, 국민 개개인들이 물의 소중함을 갖고, 아끼는 그 마음, 물은 굉장히 소중하다. 아주 그런 그 마음의 자세가 먼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평상시에 항상 물을 절약하는 그런 마음이 먼저 들어가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는 수조나 세면기, 양변기 속에 그 물병을 넣어가지고 물이 한꺼번에 많은 양이, 지나치게 많은 양이 좀 내려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우리도 보면은 그 작은 뭐 이렇게 저기를 소변이라든지 보는데도 엄청난 많은 양이 내려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조절해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빨래를 보통은 이제 지난번에 어떤 내가 이런 말 들었는데, 빨래가 나오면 나온 대로 그냥 하나씩 빤다고 그래요. 그냥 세탁기에다 넣고 빤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러지 말고 되도록이면 빨래를 전부 한꺼번에 조금 모아서 뭐 며칠 이렇게 좀 모아가지고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돌린달지 일주일에 두 번씩 돌린다든지, 빨래 나오는 것에 따라 좀 한꺼번에 모아서 이렇게 빨래를 하면, 세탁을 하면 우선은 물도 절약이 되고 또 전기 에너지도 줄이는 효과를 보라볼 수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수도꼭지를 틀어놓고 뭐 이렇게 막 틀어놓고 뭐 목욕탕에도 가서 보면 물 틀어놓고 계속 몸 닦고 있고 이렇게 물을 잠그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전부 다 닦은 다음에 마지막으로 물을 틀어갖고 이렇게 받아가지고 하면 될 텐데 그냥 틀어놓고 하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인식부터 바꿔야 될 것이고, 집에서도 물을 틀어놓고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 그 뭐 필요 없는 그런 물이 막 흘러내려가도록 하지 말고 되도록이면 받아서 쓰는 식으로 하면 좋겠죠. 그래서 이제 그 물을 받아서 이제 쓰는 그런 마음, 그리고 이제 절대적으로 안 되는 부분은 안 되겠지만, 그 다음에 이제 깨끗한 그 물, 쌀 같은 거, 쌀 씻는다든지 깨끗한 물은 그 물을 이제 깨끗하니까 그 설거지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또 설거지 하는 물이 또 깨끗하니까 그것을 이제 이제 뭡니까, 이제 걸레 같은 거 빨 수도 있고 청소하면서 이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한다면 훨씬 물을 전략하게 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 많이 쓰는 사람들은 이런 부분, 정말 우리 생각해보면 우리 같은 경우에 물이 아주 조금밖에 안 들어. 정말 그 한 달 내내 써도 뭐 정말 적거든요. 더군다나 이제 그 수도 요금이라든지 우리 전기 요금이 이제 싸잖아요. 우리나라는 원가 이하로 아주 엄청 싸잖아요. 그래서 이제 막 국가가 적자를 많이 보고 있는 부분인데, 그런 면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그렇게 낭비를 많이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은 그 요금 문제는 이제 별도로 이제 생각해 보더라도 우리가 전략해서 정말 절수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게 이제 여담으로 이제 이거는 하나의 일화로 지금 말씀을 전해드리겠는데요. 남아프리카의 작은 나라 보츠와나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근데 그 나라는 돈을 세는 화폐를 이제 풀라라고 하는데요. 풀라라는 그 말은 비라는 말이랍니다. 비. 그 다음에 이제 풀라보다 더 작은 화폐 단위가 있는데 그것은 테베라고 하는데 그 말은 빗방울이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물이 귀하고 소중하고 그야말로 정말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는 뭐 그 물 쓰듯 뭐 돈을 쓴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고쳐야 될 것 같아요. 물 쓰듯 돈을 아낀다 이렇게 말을 이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오늘로써 5월도 마지막이고 역사 속으로 사라져 갑니다. 그리고 봄날도 지나가는 거죠. 5월까지가 봄날이고 6월부터서 이제 여름에 들어선다고 할 수가 있으니까요. 오늘도 잘 보내시고 새로운 6월을 또 기대하면서 또 살아야 되겠죠. 늘 건강과 행복을 빕니다. 감사합니다.